날이 많이 덥습니다.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. 그래도 좀 덥네요. 오늘은 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저께였나요? 그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을 9,160원으로,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5.1% 오른 9,160원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전에는 1.5%, 그 전전에는 2.87%였는데,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때 16.4%를 올렸죠.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폭증을 시켰죠. 그렇게 해서 7,530원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또 10.9%를 올려서 8,350원을 올려놨습니다. 근데 그 과속 인상의 후유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.87%, 1.5%로 떨어졌다가 올해 이제 5.1%로 이제 올린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9,160원이 됐는데, 이게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은, 연봉 환산할 때는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. 이게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 월차 이것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그러면은, 원래 일하면은 이제 주휴수당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이게 이제 최저임금 수준은 209.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이제 법정 그 근로시간을 다 일하는 저기 풀타임 근로자는 월급이 얼마냐를 따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9,160원에다가 209.5시간을 이렇게 곱하면은 그렇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191만원 가량 아마 될 겁니다. 이게 자, 제가 사실 아마 단일 주제로는 아마 가장 많은 글을 쓴 게 아마 최저임금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제가 신문지상에 최저임금을 쓴 게 2015년에 그때 매일경제에서 2015년 7월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데,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 6,030원을 둘러싸고 매일경제에서 이제 지상 어떤 이 논쟁을 붙였습니다. 그때 이제 홍장표,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입안을 했다는 홍장표 부경대, 그 당시 이제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. 이 사람은 최저임금 6,030원이 부족하다, 더 올려야 된다, 그런 내용의 글을 썼고, 저는 이제 반대로 과도하다, 6,030원도 그 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너무 높다라고 하는 쪽하고,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낮다라고 하는 어떤 쪽을 대표해 가지고 홍장표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상 논쟁을 이렇게 벌였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참 많은 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. 근데 제 최저임금 참 문제를 얘기하면 참 이게 제가 입이 아프고 손이 아프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 관련된 글을 쓰는 거는 그래도 이게 국가 제도나 정책에 반영이 돼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느 정도. 그런데 이게 완전히 최저임금이나 뭐 이러저런 고용노동 제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많은 어떤 발언을 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기에 경익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15년, 16년, 17년, 18년까지는 참 그 많은 글을 썼는데, 그 뒤로는 제가 별로 글을 안 썼습니다.
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이제 좀 짚어보게 되는데요. 저기 OECD 이 통계에 보면은요, 이게 이제 레이버 이래 가지고요, 거기에 보면은 미니멈 웨이지 at current prices in NCU, 이게 자국화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니멈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냐,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애뉴얼 웨이지, 그 다음에 그 저기 미니멈 relative to average wage,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얼마나 되느냐, 그리고 평균임금은 풀타임 워커 기준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그 통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통계를 갖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쭉 보니까 현재 그 자국화폐 기준으로 한국은 원하고 일본은 엔화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187만 4,08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. 원엔 환율로 곱하면은 이제 한 10 곱하기 10을 하면은 1874만 뭐 800원 요렇게 됩니다. 한국은 얼마냐면은 2154만 3720원이 나옵니다, 이게. 일본은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1874만 원인데 한국은 2154만 원입니다. 그런데 이제 1인당 GDP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여전히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. 20-20%는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최저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생산성, 이제 이 생산성이 기업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요. 그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마라, 채용하지 말라, 그런 얘기입니다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그 생산성이 낮은 어떤 기업이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갖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싹 쓸어내는 수단입니다. 아니, 쓸어내 가지고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다 떠받쳐 준다 그러면은 또 뭐 그럴 수 있겠죠. 나중에 뭐 이렇게 국가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은, 근데 한국은 그것도 아닙니다. 쓸어내 버리고 그다음 모른 체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죽으라는 얘기입니다, 사실은. 이게 굉장히 이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서민의 어떤 머리에다 전부 이게 실업이라든 실업 해고, 실업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총을 한 방씩 사실은 선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, 이게. 정말로 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실제로 악마 같은 짓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, 이게. 최저임금이 높으면은 무조건 안 되는, 낮으면 좋은 거냐, 그런 거는 아닙니다, 이게.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하고 평균임금을 이렇게 이제 비교한 통계를 이렇게 쭉 생산을 합니다. 자, 여기도 제가 조금 볼게요. 여기 쭉 보면은 한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, 한국이 이거는 2019년이 최신 통계인데, 한국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0.49, 즉 49%였는데 중위임금 대비해서는 63%입니다, 이게. 자, 이웃 일본을 비교할까요? 일본은 중위임금 대비 44%밖에 안 됩니다. 우리는 63%인데, 뭐 몇 나라 더 비교해 볼게요. 저기 독일 한번 볼까요? 독일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%가량 됩니다. 프랑스가 61%로 높아요. 프랑스는 원래 이게 저기 10년, 20년 전부터 중위임금 대비 한 60% 넘게 이렇게 쭉 유지해 왔습니다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비해 가지고, 독일은 최저임금이 원래 없었다가
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, 지금 독일은 지금 최저임금을 2015년에도 중위임금 대비 48%, 2016년에 47%, 2018년에 49%, 그리고 2018년 48%, 2019년 48%로 그냥 대충 요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데, 한국은 보니까 이게 2015년 16년에 41%였다가 한국은 지금 50%에 이르던 시절이 2016년입니다. 이게 그러다가 지금 41%로 그 다음에 46%, 49%로 급격하게 이렇게 잠깐만 잘못 봤구나. 50% 올랐다가 53%로 그 다음에 59%로 63%로 급격히 올랐고, 지금 2022년쯤 되면은 이게 63이 아마 64나 65%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사실은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위임금 대비 보니까 32%에 불과합니다.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30%고 영국이 46%입니다.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이 증가폭을 봐도 그렇고, 지난 20년 동안의 증가폭을 봐도 그렇고, 한국이 단연 독보적입니다. 이게 원래 그 한 100kg을 드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 치면요, 역기를 50kg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컨대 10kg 또는 20kg를 던지는 거는 이거는 뭐 들 수 있는데, 예컨대 이제 95kg나 100kg를 갖다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10kg를 올려버리면 바로 짜부러집니다. 이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35%, 40%일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쳐 가지고 예컨대 이것이 한 7%, 8%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최저임금 7에서 8% 올려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률은 2%, 3% 또는 2020년 같은 경우 한국이 마이너스 0.9%였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7%, 8% 올리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최저임금을 연 예컨대 7%, 8% 올렸다. 박근혜 정부도 8% 넘게 올렸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8% 이상을 갖다가 8% 올린 게 박근혜 정부보다 조금 더 올렸다.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그때는 경제 성장률 앤 물가 상승률도 지금 다르고요. 그 다음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많이 낮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도 좀 무리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무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갖다가 참 해도 속이 경일기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가게 된 것도 이런 제의 어떤 이 정책적 제도적인 어떤 제언들을 어느 정도 좀 귀를 갖다 기울이고 토론이라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가 굳이 현실 정치에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출마를 갖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최저임금 수준을 따질 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흔히들 많이 빠뜨리는 게 우리가 중위임금 대비 어떤 수준 있지 않습니까?
요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수준, 요거를 갖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. 이게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임금이잖아요.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잖아요. 근데 연차 휴가 다 소집 못하면은 연차 수당으로 또 주지 않습니까, 이게. 자, 그 다음에 그 할증률이 있지 않습니까? 예컨대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은 할증률이 50%, 100% 이렇게 돼 있잖아요. 50%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그 한번 고용을 해 놓으면은 한국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, 이 정당한 이유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 법관들이 어떤 그냥 철밥통 가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,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실을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시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법관이 됐겠죠. 그리고 법관이 이제 됐는데 실무를 갖다가 잘 모르고, 그 다음에 자기는 아주 철밥통 어떤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,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이 법관의 자신의 양심에 부합되고 또 그것이 사회 정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떤 그 법과 원칙을 갖다가 휘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수천만, 수천만의 어떤 피눈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별로 의식을 못해요. 자, 어쨌든 한국은 이 최저임금 수준 자체도 엄청나게 높지만, 근데 거기다가 한국은 그 퇴직금이라든지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고용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거는 뭐 요 최저임금 어떤 수준을 갖다 내는 통계에 반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거 현실입니다. 그 다음에 그 할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한국이 이렇게 50% 되는 나라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자, 이렇게 되니까 기업주의 어떤 고용 부담이 무지하게 사실은 큽니다. 게다가 한국의 웬만한 어떤 이 법과 규제에는 사용주를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. 단적으로 최저임금 이것도 만약에 위반하면은, 또는 퇴직금을 만약에 이렇게 안 준다든지 하면은 이건 바로 어떤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그리고 얼마든지 이게 빨리 구속을 시킬 수 있고요. 그런 상태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막 더해지지 않습니까?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기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나라입니다. 즉 국내 투자와 고용을 끌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은 취약 근로자와 취약 어떤 기업주한테 지옥입니다. 이게 자,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일단은 지금 노동시장에 막 들어오는 어떤 청년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고용을 할 수 있었는데,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이 월등히 높아져 버리면은 바깥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 실업으로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실업으로 나타납니다. 나이 들면은 아무래도 생산성이 낮아지니까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그 공공근로에 이렇게 그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자,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다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 뭐 일단 이거 먹고 살고, 그 다음에 자아도 실현하고, 그 다음에 자기 스킬을 갖다 높일 수 있는데, 그런 기회 자체가 원천봉쇄가 돼버린 겁니다. 이게 지금 사실 그 한국의 지금 20만 명대 출산 1년에 이제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, 이게
이른바 그 60년대생하고 70년대 초반생까지는 거의 100만 명이었습니다.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1년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자식 세대쯤 되는데,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에 낳는 애들이 이게 그 합쳐가지고 한 20만 명 됩니다. 끔찍한 어떤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.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고용 철학 가치 제도는 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한테는 완전히 최악입니다. 이게 취약 근로자한테는 완전히 최악입니다. 이게 그런데 이런 어떤 인구 구조의 어떤 그 극감, 그 다음에 이게 또 지방에서는 약한 고리에서 나타나니까 지방 소멸로 나타날 테고, 그리고 오면서 이 문제하고 지금 요 최저임금 정책을 비롯한 제반 어떤 경제고용 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, 이거를 갖다 연계해서 생각을 갖다가 못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2022년의 화두를 갖다가 뭐 공정과 상식이라 하고, 공정과 상식을 시대 정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나 최재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.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,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공정과 상식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제도와 정책이 너무나 이게 폭압적이고, 그 다음에 둔탁하고, 그 다음에 너무나 어떤 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서민적이고 반청년적입니다. 이게 물론 반기업적이고 이게 반경제적이죠. 이건 단순히 어떤 공정의 어떤 그 이 문제 이상이죠.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저들이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저지른 어떤 그 산더미 같은 죄악 중에서 이 불공정이라든지 반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자들이 경제와 고용을 너무나 무참하게 사실 파괴를 해왔습니다. 아주 그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으로, 또는 실물과 경제에 대한 거의 깡통 수준의 조선 사대부 수준의 어떤 깡통 수준의 어떤 그 지식으로, 그래서 저는 공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그 누가 어떤 청년과 서민과 기업의 어떤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,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도 또 이렇게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로 참 다시 말하기가 입이 아프고 글쓰기가 손이 아프지만, 다시 한번 그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,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좀 더 또렷하게 보게 되는 어떤 계기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